달에 한 번 모시기로 약속한 분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은데 점점. 회복 중입니다. 그래요? 네. 타서 그렇습니다. 신장식 당선자가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네. 조국 대표가 총선 이후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체력이 딸려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당선자들이 계속 그런 불만을 토로하면서 네, 또 기꺼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도까지 달려가셨더라고요. 예, 예. 네. 너무 달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조직력이나 재정 뭐 능력 등에 있어서 민주당에 비해서 한 2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당선자들이 뭐 일당백은 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쉬는 날이 없어. 쉬는 날이. 글쎄 말입니다. 독도. 예, 예. 네. 독도 혼자 가셨어요? 독도는 당대표 일정으로 이었기 때문에 네. 혼자 갔고요. 다른 사람들 너무 힘들다고 못 간다고 그랬겠지. 독도 혼자 가셨고. 아주 운이 좋아서 그 바다도 하늘도 너무 깨끗하게 된 상태여 가지고 풍랑도 없었고 제가 한 9년 전에 이제 독도를 갔었는데 접안이 안 됐어요. 그때는? 네, 그때는 근데 그랬는데 이번에는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접안도 하고 내려서 기자회견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나름 그래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당선자들 거기까지는 자기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하는데 독도까지 혼자 가셨고 네. 독도 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에 물론입니다. 대해서 물론입니다. 네. 지금 뭐 라인에 대해서는 워낙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이미 보수 언론에서도 이제 이거 심각하다라고 네. 이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인 문제란 것을 제기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사실은 라인 문제만이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 보게 되면 네.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부터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 편을 들었죠. 계속. 계속 이제 그 뒤로 또 오염수 방류, 예. 그 다음에 여러 사태가 벌어졌는데 오염수 방류를 우리 정부가 안전하다고 막 홍보를 해주는 홍보를 일이 해주고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또 물론 실수라고 했지만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 분쟁 지역이라는 그런 지도를 그랬죠. 군 교육 자료에 배포한다거나 예. 또는 정부 관련 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막 생겼지 않습니까? 그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이상해요. 그렇죠. 이게 뭐 한두 번 정도는 모르겠는데 계속 네. 반복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그런 잘못된 정책을 우리나라 정부가 옹호해주는 희한한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총무성이 지분 매각한 적 없다고 우리 대통령실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바보인 척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걸 도대체 그런 식의 대응. 근데 그 뒤로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나빠지니까 다시 이제 그 용산 그 대통령실의 입장을 바꿔가지고 살짝 부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라인 사태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행정지도가 내려져서 일본 내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3월, 4월 이후에 비로소 안 것 같은데 저는 작년 11월부터 일본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 움직임을 주일 한국 대사관 또는 주일 국정원 요원들은 다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보고도 했을 텐데.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예. 그러면 일본 주재 대사관 또는 국정원 요원들이 보고를 하면 이 정도 사안이면 단순히 뭐 이렇게 외교부 말고 국정원 말고 대통령실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 사안이면. 예. 그렇죠. 보고를 했냐 안 했냐, 누구한테 보고했냐, 보고를 받았다면 반응이 있었느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 느낌으로 봐서는 보고를 받고 아무 조치를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혹은 거꾸로 그러면 일본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냥 그 라인 가져가게 하고 제값 받고 다른 걸 요구할까? 뭐 이런 다른 움직임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의심해 볼 만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일본을 변호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보실 멤버들의 지금까지의 그 대응 방식을 보게 되면 예. 뭐 일본 정부가 하는 게 맞겠지.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네. 그러면 대신 우리가 뭘 얻어올까 이런 고민을 해볼 이런 식의 논의가 진행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지금 아무도 밝히지 않고 있죠. 이거 국정조사 대상 아닙니까? 전 당연히 국정조사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혁신당에서는 그걸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미 뭐 개별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요청을 했는데 국회가 개원되면 여러 가지 사항과 함께 국정조사 그 사항이라고 보고 거기서는 언제 보고를 했느냐, 누가 보고를 받았느냐, 네. 그 보고를 받고 난 뒤에 대통령께는 뭐라고 보고했느냐.
그 다음에 외교부에 또는 국정원에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다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국정조사하고 미진하면 특검도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이거는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거 매국 아닙니까, 매국. 저는 뭐 그 공장장께서 종종 간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저는 안보실 안에 매국노가 있을 수 있다. 안보실 안에 매국노가 있을 수 그 있다. 제가 그 독도에 가서 좀 강한 표현으로 정부 곳곳에 숨어 있는 매국노를 빨리 빼내라 이런 표현을 좀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예. 매국노 특검도 해야 돼요. 진짜. 그렇지 않고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오셨으니까 질문이 많아요. 예. 최근에 이제 검찰 인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전문 분야 아닙니까? 우리 대표님의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차장 4명 모두 날리고 검찰 검찰총장에 참모를 6명 날린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 간부도 곧 하겠다는 것 같던데. 저는 시기나 내용에 있어서 이런 인사를 저는 감히 말하건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처음 있는 인사입니다. 어떤 점이 특이한 겁니까? 이례적인 겁니까? 일단 검찰총장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죠. 실천말로 개무시하고 예. 그 검찰총장이 인사를 미뤄달라. 통상 인사 처리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사 처리 아니고 총장이 거부를 하고 미뤄달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총장이 지방에 있는 지방 출장 간 상태에 전격적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날렸을 때 그 총장의 수족들도 다 날리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1차장, 4차장을 모두 날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수사 중인 수사팀을 날리는 건 안 하잖아요, 원래.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남겨두고 네. 마무리할 기회도 주고 물론 그 전에 총장의 의견을 듣고 하거든요. 예. 과거 윤석열 총장이 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과 이제 부딪혔을 때 예. 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니까 국회에서 주먹을 쥐고 막 예. 인상을 쓰면서 그랬죠. 정말 고함을 질렀습니다. 책상을 치고 막. 예. 예. 그러고 난 뒤에 무슨 유튜브 방송, 그 국민의힘 유튜브 방송인데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겁이 없다 운운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보고 정말 겁이 없다. 이건 정말 철면피 인사고 그다음에 중전마마 옹위 보호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구나. 전 대한민국 건국 이래 검찰 인사를 이렇게 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 살리려고 수사팀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실제 윤석열 총장 시기에 윤석열 총장을 옹호했던 중앙일보 사설을 찾아봤는데 당시 제목이 뭐였나 하면 포갑적 검찰 인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면서 그리고 정의가 학살되었다라는 중앙일보 사설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사설인데 제목 좋네요. 정의가 학살되었다. 네. 포갑적 검찰 인사, 정의가 학살되었다라는 바로 그 중앙일보 사설 제목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실천했다라고 봅니다. 그대로 한 건데 지금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죠. 근데 의아한 것이 원래 있던 중앙지검장 차장들도 다 윤석열 라인이었잖아요. 원래.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왼팔 오른팔 이런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 송경호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차기 총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할 신임한 정도였고. 사람인데. 그런데 토를 달지 말한 거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토를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왜 검찰의 명분, 검찰의 자존심 또는 본인의 자존심을 운운하면서 소환하겠다 그러느냐. 충성을 할 때는 조건이 필요 없다. 무조건 충성해라라는 메시지를 그 본인에게도 자기에게 정말 견마지루를 당했던 자신의 신복에게도 그걸 알리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승진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부산으로 쫓아냈거든요. 승진 당한 거죠. 승진 당한 거죠. 네. 그걸 본 검찰 조직 전체가 어떻게 느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신복 중에 신복인 송경호가 김건희 여사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부산으로 난리네? 검찰 조직이 다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조심해야지. 라고 하는 쪽이 있을 것이고 이대로 가다가 우리는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검찰을 안 그래도 기소청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명분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쪽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걱정한 쪽이 많고요. 네. 많은데 지금 이제 김주현 그 민정수석이 새로 왔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인사 전문가라는 얘기 지난번에 들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후속 인사가 지금 예상됩니다. 지금 검사장 인사했고 이어서 부장검사 인사가 있을 것인데 저는 중간 간부들이죠. 중간 간부들이죠.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팀을 해체할 수도 생각합니다. 아 예. 지금 중앙지검에 있잖아요. 예. 1차장 밑에, 4차장 밑에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또 승진의 방식으로 승진. 전국에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거기 전문가가 김지현 씨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새롭게 팀을 짜게 되면 사실관계 파악만 6개월 걸릴 겁니다. 수사팀을 완전히 해체해서 전국으로 승진을 일단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 전국이 곧 시작될 텐데 하나라도 줄여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네네. 치명적인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 명분이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냐. 그렇죠. 예, 예. 이걸로 이제 막겠다는 뜻은 이미 밝혔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특검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 결과 나오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밀어넣는 방식으로. 그렇죠. 수사한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사실상 내렸어요. 이게 뭐 정치적인 무슨 뭐 그 수사다 이런 얘기를 해서 김건희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고 가이드라인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인사의 방식으로 흩어버리면 수사 진행을 최소한 6개월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검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라고 말할 명분을 주는 거죠. 네, 거꾸로인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봐라. 네, 네. 저렇게 하는 걸 봐라. 특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거꾸로 갈 것 같은데 그죠? 저는 국민들이 이번 이 검찰 인사를 보고 아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가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했다고 생각하고 특검법 발의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검찰개혁 법안, 수사기소 분리 등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들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굉장히 단견이고 시야가 좁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 수비벽이 쌓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믿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이런 비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멍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거는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뚫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바로 같아요. 그거죠. 예, 예. 김건희 특검에서 뚫리면 그럼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특히 같아요. 도이치모터스가 뚫히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이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고 또 최혜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로 연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무리수를 해서 완전히 막아버리자 이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그런 봅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은 게 아닌가. 그때 그 편지를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네, 예. 그러니까 그 편지가 아니라 최순실의 개입을 조금 인정하는 순간 연설문 네, 예. 거기서도 화르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인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윤석열 정권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서막이 열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지금 뭐 선택의 여지를 야당에게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세게 도와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남은 거는 새로 진영을 짠 검찰의 그 손을 빌 것이다. 거기가 마지막 수비 라인이다 네. 하고 성벽을 쌓는 거예요 지금. 지금 검찰총장 바뀐단 말입니다. 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바보가 됐거든요. 바보가 됐죠.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네. 새로운 총장 하나 안치고 실제 중앙지검장은 자신이 총장 시절에 대변인이었던 네. 전주지검장을 데리고 왔어요. 예. 이 전주지검장 출신으로 제 기억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주지검장이 바로 서울중앙지검장 된 예도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장이 이제 은퇴하는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예. 한직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전주에 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수사에 전력을 기울였고 그 다음에 그 가기 전에는 성남 FC 그랬죠. 이재명 수사에 또 예. 이재명 털다가 문재인 털로 간 네. 건데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이 친구는 진짜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는 원수했구나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일부러 앉혔기 때문에 친윤도 아니었던데 보니까 친윤은 눈에 띄는 검사가 아니었더라고요. 추후에 친윤이 되는데 그 네. 사람의 경력을 잘 보시면 그분이 성균관대를 나오셨어요. 그게 선골 진골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을 했는데 누구 밑에서는야 우병우, 곽상도 밑에서 곽상도, 이제 곽상도. 청와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성향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끝나고 난 뒤는 뭐 친윤 핵심은 아니었는데 아니었던데. 본인이 견마지로를 다해서 즉 성남 FC 털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눈에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잘하면 검찰총장도 가능해 이런 당연히 그거죠. 그런 느낌을 준 거죠 지금. 과거 예. 송경호 검사를 열심히 써서 서울중앙지검장 앉혔고 송경호를 그 후에 검찰총장 후보라고 믿게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소환하겠다 말라 하니까 바로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런 말 하면 끝이고 네. 아니면 출세시켜줄게. 이제 새로운 그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이건 전례가 없는 일들인데 다 네네. 검찰 내에서도 부글부글 끓을 수 있는 일인데도 이미 불구하고 끓고 있습니다. 네. 게시판에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웬만한 부장검사급들은 좀 치욕적으로 생각하죠. 그렇겠죠. 그만큼 윤 대통령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그 불안한 감정이 그 불안한 그 마음 또 김건희 여사의 불안감도 있겠죠. 그게 합해져서 그렇겠죠. 우리를 보호할 사람은 검찰밖에 없는데 우리의 신복이었던 한동훈, 송경호, 이원석이 모두 딴 생각을 품네라고 판단하고 이제 학살을 한 거죠. 레임덕의 마지노선을 검찰에다 친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하고 거기서 격돌하겠죠. 네, 격돌을 하면 야당 관련 수사도 선거법이건 뭐든 마구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은 전쟁 난다고 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저는 강대강으로 연말까지 간다 봅니다. 예, 그 6개월 이내 무슨 일 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네. 그죠? 올 겨울에 또 네. 촛불이 거리를 덮을지도 모르겠는데. 민주당, 혁신당 등 이제 야당 관계자분들이 마음을 굳게 드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체력 단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무슨 일이 나도 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폭풍 전야예요. 이렇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민심을 받아서 국정 기조를 바꾸기는커녕 민심을 엎어버리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이고 그 결심이 검찰 인사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평상시 최근 궁금하던 질문인데 법학자시니까 예. 일단 지금 이야기한 거는 본질은 대통령이 가족 수사 막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가족 수사 막으려고 수사팀을 해체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최상병 건도 그 본질을 보면 대통령이 참모를 통해 독립적이어야 할 수사에 개입을 했냐 안 했냐.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걸 거부권 행사한다는 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를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김건희 특검법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막는 거고, 그렇죠. 그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 그렇지.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법학 어려운 말로 거부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란 개념이 있습니다. 내재적 한계. 어려운 말이네요. 어려운 말이죠. 예. 그 거부권을 대통령이 권하면 맞다. 예. 근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무조건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행사할 수 조문에는 없지만 거부권이란 제도를 만들어준 그 내재적 그 안에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교과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권 대통령 권한 맞는데 함부로 막 행사하면 안 돼 이런 말인데. 그 말이죠. 예. 특히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또 자신의 가족의 범죄 혐의를 그 덮기 위해서 또 수사를 막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내재적 한계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그러면 탄핵 아닙니까? 이거 탄핵으로 가는 거죠. 그게 되면. 제가 궁금한 게 그거죠. 내 궁금증이 많아서. 아주 어려운 말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학계에서는 실제 논문으로도 발표되어 있고요. 그 거부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논문이 있기 때문에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받을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역대 모든 대통령이 이런 적이 없으니까 어떤 대통령도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의 그 수사를 막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판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연속으로 하잖아요. 지금 예. 한 번이 아니라 네. 가족도 맞고 자기도 맞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퇴임한 사람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야가 추천한 경우도 있고 자기가 임명한 경우도 있는데 조만간 헌법재판관도 세 분이 바뀝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제 여야가 추천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네. 본인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대통령이 직접 행사하거나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는 이 경우 역시 민정수석, 신임 민정수석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을 헌재에 넣을 것인가를 고민해왔고 앞으로도 고민할 것입니다. 대비할 것 같아요. 당연히 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김지원 민정수석의 숨겨진 역할 중에 하나가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관 인사 검증이란 걸 이유로 개입하는 것인데 저는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미 검토를 하고 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사안들이 지금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용산의 핵심들이 검사 출신,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다 알고 있죠. 자기들도 알잖아요. 다 알고 있죠. 이게 위헌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위험한데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뭐 민정수석은 없지만 이렇게 법률비서관, 공직비서관이 있었고 네. 그 사람들이 다 민정수석의 검사들인데. 역할을 했거든요. 네. 다 법률가들이고 그래서 이런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는 게 그 역할입니다. 그랬을 이걸 것 같아요. 안 했을 리가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를 하고 또 거부권 행사한다는 얘기는 거부권 행사하시고 그러면 헌법재판소 갈 건데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을 우호적인 사람으로 채우면 되지요? 라고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바뀔 때까지 시간을 끌어. 바로 그렇습니다. 예. 공수처 같은 경우도 공수처장 임명이 지금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사청문회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럼 지금 공수처 수사팀이 아주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뭐 그분들 사적으로 모르지만 왜 공수처가 지금 발동을 막 걸까? 지금 속도를 마구 내고 매우 있어요. 걸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공수처장이 와서 예. 다 중지시킬까 봐. 중지는 하면 안 될 건데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라. 반려하고 그게 중지시키는 거죠. 예. 시간 끌게 만드는 거. 연장을 새로운 처장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저희 추측으로는 그 공수처장이 새로 임명되기 전에 그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부인을 자신의 운전기사로 채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지급하셨더라고요. 정말 부인이 몇 년간 운전했을지 모르겠는데 확인해봐야 되는데 본인 법무법인에 부인을 운전기사로 등록해가지고 저는 윤석열 검찰이 했던 수사 그 기준에 따르게 되면 압수수색 다 하고 맞죠. 그다음에 출퇴근 기록 다 해가지고 맞죠. 돈을 횡령 배임으로 그 공수처장 후보 그 기소해야 됩니다. 진짜 그 부인이 아침부터 밤까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수처장으로 하는데 뭐 그건 이제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빼고 어쨌든, 생각하고요. 예. 그분이 와서 이 최혜병 수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 진도를 지금 세게 내고 있는데 어. 공처는 그래도 이제 단결이 잘 된 것 같고 공수처 인사를 대통령이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검찰 인사는 대통령이 하거든요. 네. 검사장 인사, 총장 인사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보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돼 있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에 의해서 이게 이제 직권남용 혐의인 거죠. 만약에 그렇죠. 수사에 불법 개입한 것이죠. 하면은 자기한테 네. 그런 권한이 없는데 얻는 권한을 행사했으니까 직권남용인데 그거는 형사소송을 바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형사소추를 하려면 증거가 확보돼야 되는데 네. 증거가 예컨대 지금 공수처에 예. 그다음에 경북경찰청의 각종 수사 기록이 이미 다 있는 겁니다. 사실은. 수사 기록은 있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아직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고 보도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보도된 것을 보게 되면 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국방부 예. 관리관 사이에 20차례 통화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전날에 그게 8월 2일 날 통화를 한 걸 알고 있는데 7월 30일에는 브리핑 보도자료 달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7월 31일에 보도자료 달라고 그랬고 8월 2일 날 유재은 이시원 통화가 있었는데 그 네. 사이에 대통령의 격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도된 바로는 보도 자료는 결국 이제 그 비공식 경로로 줬고 네. 그 준 다음 날 경로가 있었다. 이렇게 시간 순서로 그렇죠. 타임라인 이런데. 왜냐하면 7월 3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요일 출근했을 것 같지는 않고 월요일 날 나왔을 때 그걸 보고를 했겠죠. 예. 그래서 월 또는 화에 보고하고 격분이 경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시원이 그 얘기를 듣고 유재원 관리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시간 순서는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러면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의 브리핑 보도자료를 보고받고 난 뒤에 월요일날 보고받았을까 추정을 하면 경로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박정훈 대령이 그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말, 네. 이 VIP가 경로했는데 이러면 어떤 사단장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정도 일로 사단장을 예. 날리면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취지의 말 외에 대통령은 그래서 이게 위기라고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나 하면 그 말은 하지 않고 무슨 질책을 했다는 말로 싹 바꿉니다. 예. 근데 그 질책이든 경로든 간에 뭐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을 합니다. 그냥 화를 내고 끝난 게 아니라 고함을 지른 것만 하지 않았겠죠. 그쵸. 뭐라고 말을 했으니 이시원이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관이 움직이고 한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 처방 걸 돌려달라 그러고. 이 정도 일로 사령관을 날리면 어떻게 그거 바로 잡아. 만약에 그 뒤에 바로 잡아가 있다면 그건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지시고 수사에 개입한 거죠. 수사에 개입한 거죠. 거기서부터는. 그리고 고함을 지른 것, 화를 낸 것, 뭐 집어 던졌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그냥 나가버렸다. 예. 그게 아니고 화가 났으니까 그 화에 따른 지시를 해야 했을 텐데 그 지시가 뭐냐 이게 그렇죠. 중요하죠. 그게 명시적 지시를 했건 묵시적 지시를 했건 말을 통해서 했건 행동, 손짓으로 했건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그다음에 국방부의 그렇죠. 최고위층이 다 움직였죠. 공직기관 비서관 안보실 다 움직였으니까. 모두 움직였는데 예. 그것을 그러니까 국방부와 안보실이 모두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그렇죠.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뭐라고 했냐 이거죠. 네. 그거를 밝혀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현재 참모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그것이 장관 직권남용이 될 것이라는 알고 것을. 있죠. 그래서 이시원 선에서 끊거나 국방부 장관, 뭐 사령관 선에서 끊어져야만 그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내가 알아서 했을 뿐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밑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그 박정훈 대령이 이야기를 들어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건데 근데 이제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은 아직까지는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말 못할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곧 본인이 괴로우실 거고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자신의 군 통수권자가 이랬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근데 이건 결국은 녹음된 게 없으니까 말을 통해서 진술을 통해서 확인되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듣고 처음 유재현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20차례 통화한 사람이 이시원인데 네. 아직까지 이시원을 공수처가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빌드업하고 있는 거죠. 차례차례 가는데요. 네. 그런데 이시원과 유재현 사이에 말이 맞지 않고 두 사람만 통화를 한 겁니다. 말이 맞지 않는다. 또 서로 이제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저는 공수처에서 불가피하게 유재현과 이시원 사이에 말 맞추기가 매우 예상됩니다. 영장을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그때 두 사람이 말을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각자 이해가 갈리니까요. 완전히 갈리죠. 그렇죠. 각자 이해가 갈리고 지금 정권이 엄청나게 강한 그립이고 잘 나가고 지지율이 높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부터 살아야죠. 이 정도 되면. 이시원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에서 개입을 한 죄로 오명을 쓰고 징계를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 했다라고 할 거냐? 그러면 자기가 다시 두 번째 큰 오명을 쓰는 거죠. 그럼 감옥 가는데요. 바로 가죠. 네. 바로 가죠. 그럴까요? 네. 어쨌든 유재현 같은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갑자기 용산에 전화가 와서 자기는 하라 안 들어 했는데 네. 자기는 이제 공범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얘기는 마치 아카데믹한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사법 정책을 논의했다는 뭐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무슨 두 사람이 무슨 사법 정책을 논의할 사이입니까?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법무비서관인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 조금씩 법무관리관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시원이죠. 그러니까요. 그분은 근데 대통령실의 멤버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밝혀지면 대통령은 직권남용이 되는 건데 이것도 탄핵 사유가 되잖아요. 당연하고요. 탄핵이 되려면 이제 명백한 증거가 딱 안 잡혀도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그때 유죄 판결 난 거 아니었습니다. 그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혐의가 있으면 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증거가 아니라 형상 책임이라고 어려운 행상 책임. 행상 참 예. 행상 책임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말이 등장하긴 쉽게 말하면 대통령으로서의 말과 행동의 행태가 반헌법적이면 됩니다. 하는 행태가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 용어로 하면 하는 꼴을 보니 이런 거 아닙니까? 네, 하는 말과 행태가 헌법 질서를 지킬 생각이 없다. 법 질서를 지킬 생각이 없음이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나는 그 정도의 증거는 아니지만 헌법 질서와 법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것 같을 정도의 그런 행상 책임을 질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죠. 그리고 탄핵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그런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모자랍니다. 근데 가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그 본인에 대한 수사를 막는 것 혹은 만약 여기서 최상병 특검에서 대통령 책임이 등장한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한데 그거는 이제 공수처의 수사, 그다음에 언론의 기획 취재 이걸 통해서 조금씩 더 쌓아진다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대표님의 해석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단장하고 특별한 관계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단장 보호하고자 지금 정권의 명운 본인의 지금 정치적 생명이 걸릴 만한 사태까지 발전해 버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애초에 미스테리거든요.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사적 관계도 아니고 자신의 뭐 신복도 아닌 사람인데 잘 몰라요. 그리고 실제 알지도 못하고 예. 그렇게까지 개입을 해서 뒤집어 가지고 이 정도의 그러니까요. 그런 사태가 자기 부하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합리적으로. 그러면 그 사령관하고 또는 뭐 박정원 대령과도 사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고. 그럼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비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매우 저도 비합리적인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비합리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 그건 우리가 모르고 예. 합리적 추측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절대로. 절대 안 되죠. 비합리적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수사대로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 근데 해병대 사령관 뭐 또는 등을 수사 기소한다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무 지장이 없어요. 대통령 인기 올라가죠 오히려. 올라가고 수사 제대로 했다고. 아무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야. 근데 왜 그 시점에 경로까지 하고 본인의 참모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총동원해서 뒤집었느냐? 매우 비합리적인 이유가. 선택을 한 비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그건 대통령에게 본인이거나 그 비합리적 이유가 본인으로부터 나왔거나 본인이 매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나왔거나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납득이 안 가니까. 아이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 이야. 그렇습니까? 예. 대표님 이제 인터뷰 너무 잘하셔서 너무 재밌네. 한 달에 한 번 불러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제가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나오시기로 했으니까 네. 마무리 해야 되겠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다스베이다에서 예, 그랬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려고 뭐 노력을 하는 것 같은 게 못 풀고 있어요 보니까. 뭐 도서관 사진 같은 경우도 네. 저는 책을 집에서 읽거든요. 왜 도서관에서 읽고 전후 좌우 사방에서 사진이 찍힌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대선까지 3년 남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럼 여당 대표, 여당 주자가 되려고 하면 좀 쉬었다 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사진을 찍는 걸 보니까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오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비대위원장 기간 동안, 선대위원장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돌면서 일거수일투족이 조명을 받는 기쁨을 누렸지 않습니까? 네. 그 조명과 기쁨이 100에서 0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게 좀 갈증이 있나 봐요. 그런 갈증이 있나 봅니다. 예. 그 한동훈 전 위원장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뭐 여러 가지 묻고 싶다고 하셨는데 여기 양재도서관 좀 찾아가 보세요. 저희 갈 시간이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하고 아주 짧은 순간 악수해
했을 때 대통령 표정이 굉장히 인상적이던데. 한 2, 3초 정도 눈이 마주친 거 맞췄는데 아니에요? 눈을 제가 이제 근데 지금 대표님 쪽 얼굴을 찍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표정이 안타깝더라고요. 뭐 지금 윤 대통령은 저 표정이 대표님 어떤 표정 지으신 거예요? 악수를 하면서 오시는데 다른 분들은 한테 반갑습니다 하니까 다른 분들도 반갑습니다 응대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한테 와서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어서 저는 눈을 정면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하지 않았고 눈으로 그냥 말했습니다. 말했는데 웃는 눈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아니고 표정으로 눈으로 말을 했고요. 예. 한 3, 40cm 거리로 매우 과장된 웃음의 표정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과장된 얼굴인데. 한 40cm, 30cm 거리에서 이렇게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한 2, 3초 같이 예. 있었고요. 그때 감정이 묘했을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윤석열 대통령도 감정이 묘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런 특이한 그 과장된 표정이 순간적으로 나온 것 같고 그죠? 아주 과장된 억지 미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런 표정이 특이한 표정인데 눈이 서로 마주쳤고 한 2, 3초간 서로 정면으로 마주쳤 상태에서 네. 저는 웃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저 표정을 지었는데 속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 대표님은 눈으로 뭔가를 말했어요. 예? 예. 정면으로 눈을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죠. 2, 3초간. 예. 2, 3초간. 예. 그리고 그러자 그걸 느낀 윤 대통령이 아까 그 표정 보여주세요. 오! 오, 화났어? 이런 표정이 맞기도 하고. 재밌는 찰나였습니다. 저 때. 앞으로 자주 보게 되겠죠. 아, 그렇겠죠. 네, 이제 당연히. 뭐 제가 앞줄 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 때는 이제 21대 의석을 기준으로 제가 정의당 그다음에 옆에는 양양자 대표신데 그 옆에 앉았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원내 3당이니까 그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 대표 다음에 앉게 되니까 앞으로 저런 모습 자주 접하게 되시지 않을까 기다려 보시죠. 한동훈 당대표 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한동훈 당대표 되게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한동훈 당대표가 만약에 되고 그리고 저런 국가 행사에 있으면 나란히 앉잖아요, 거의. 나란히 하는 재밌을 것 같은 게 윤 대통령과 저의 악수 전에 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악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그 표정 때도 저 표정을 짓지 않으실까라고 좀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 앉고 여당이니까 예, 예. 한동훈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 앉고 이재명 대표 앉고 그리고 예. 대표님 조 대표님 앉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전상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한 달이 건너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럼 제가 이제 그럼 일어서서 서로 악수해야 되겠어요. 아니 제가 이제 식장에 들어갈 때 예. 일단 그 예의를 갖춰서 예. 여당 대표께 인사를 제가 해야죠. 이게 이제 가운데 이재명 대표 있을 때 꼭 일어서서 악수해 주세요. 당연하죠. 예. 당연히 그래야죠. 꼭 일어서서 악수. 키가 같다고 하니까. 자, 이거 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달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에 또 오시겠습니다. 조국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